1996년 7월 28일, 영국 대본의 남쪽 해안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어부는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에서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처음 보였던 것은 닻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다른 것들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무언가를 본 어부는 자세히 살펴보다가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무언가는 싸늘하게 굳은 남성의 시체였거든요.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신분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그는 오른손에 단풍 문신과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죠. 바다를 건너다 사고로 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4, 5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나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머리를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고 그 밖에 발견된 타박상들은 암석에 부딪힌 듯 보였죠. 치과 기록으로도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자 경찰은 일단 존도로 분류하려고 했는데 롤렉스 시계를 보던 안치소 직원 중 한 명이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롤렉스는 제품마다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면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직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은 그 시계의 주인이 로널드라는 남성임을 알아냈고 그가 거주했던 주소를 찾아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거주했던 것은 맞지만 캐나다로 간다고 떠난 지 3년이 넘었다며 다른 연고자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죠. 공항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로널드가 캐나다로 갔던 것은 맞지만 몇 개월 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리려는 경찰에게 집주인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가 당시 계약할 때 신원 보증인으로 데이비드라는 남성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 경찰은 전화번호를 통해 데이비드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그는 생각보다 로널드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그가 프랑스에서 사업을 할 거라며 돈을 빌려간 뒤로 연락도 없어 자기는 3개월 넘게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데이비드. 그와의 통화를 통해 로널드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지만 담당 형사는 직접 만나길 원했고 그는 알겠다며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 그의 이웃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웃은 형사가 들고 있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확인하더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죠. 근데 나가려는 형사에게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은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아닌 로널드와 그의 부인 노엘이라며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분명 시체로 발견된 이가 로널드인데 친구인 데이비드가 그의 이름을 쓰고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때 로널드의 형이라는 사람이 안치소로 찾아와 시체가 동생임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자 형사는 지금 만나러 가는 데이비드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일단은 그를 만나 간단한 이야기를 마친 뒤 돌아온 형사는 데이비드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몇 년 전 데이비드는 로널드의 여자친구인 일레인을 통해 그와 친해졌습니다. 일레인과 친해졌던 계기도 미술품 경매장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 자기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꼬드겼기 때문이었죠.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랐던 로널드는 일레인과 함께 캐나다로가 정착하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둘은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때마침 데이비드가 접근해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니 그녀로서는 혹했을 것입니다. 친절한 미소로 접근했던 그는 한동안 많은 돈을 쓰며 로널드와 일레인의 환심을 샀고 그가 개인 제트기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친구로 지내자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느꼈을 때 그는 골동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혼한 아내와의 유자료 문제로 대표직에 오르면 안 된다는 그의 변명은 당시 그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일명 바지 사장이 된 것인데 한동안은 회사도 잘 돌아가는 듯 보였고 돈도 잘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좀 쉬다 오라며 출장을 빙자한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죠. 1992년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캐나다행 티켓 2장을 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이주하고 싶다는 그들의 꿈을 위해 언뜻 보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사실 꿍꿍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사로 남을 수 있게 한다고 속인 뒤 해외로 나가 있을 때 결제가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로널드의 운전면허증과 서명이 적힌 도장을 건네받았고
이것을 이용해 로널드의 명의로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돈 많고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가 그런 짓을 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로널드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2개월 뒤 로널드와 일레이는 캐나다로 떠났지만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일레이는 언니 결혼식을 핑계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널드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그 뒤로 3년 동안 그녀는 그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데이비드와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로널드와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3년 만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된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얼마 전 데이비드와 통화할 때 그는 로널드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 데이비드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한 형사는 그를 더 조사했고 3개월 전 로널드가 돈을 빌려간 뒤 본 적 없다는 그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널드가 죽기 한 달 전 데이비드의 보트가 정박해 있는 해안가 마을에서 둘이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1996년 10월 31일에 경찰은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그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 실패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다음날 그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해 아내인 노엘에게 질문이 있다며 동행을 요구했는데 물건을 챙기겠다며 안으로 들어갔던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나자 직감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낀 경찰은 그녀의 물품을 조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아기를 위해 챙겼다는 기저귀에는 현금과 금괴가 들어있었죠. 경찰은 그녀가 도주할 준비를 했다고 판단해 신문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본명은 앨버트 워커이고 그녀는 아내가 아닌 딸이라는 것. 앨버트, 그는 캐나다에서 사기, 절도, 돈 세탁 등으로 400만 달러, 하나 약 52억 원을 갖고 도주해 인터폴 지명수배 명단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란 이름 역시 로나들 때와 마찬가지로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이었죠. 검찰은 로널드가 영국으로 돌아오자 명의를 도용했던 것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앨버트가 그를 살해한 것이라 여겨 그가 소유한 보트를 조사했고 거기서 로널드의 혈흔과 머리카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낚시하던 중 그가 넘어지며 남은 흔적이라 주장했지만 보트 안에서 발견된 구매 영수증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 바다에서 그를 끌어올렸던 어부가 발견했던 닻에 관한 영수증이었거든요. 엘버턴은 그를 살해한 뒤 닻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던 것인데 어부가 그물을 올리는 도중 닻이 떨어졌기에 당시에는 크게 신경 안 썼던 것입니다. 경찰은 어부에게 연락해 닻을 확보했고 그것이 로널드의 몸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엘버턴은 끝까지 자신은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8년에 영국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이라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횡령했던 돈의 경우 400만 달러 중 겨우 50만 달러만 회수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의 딸인 노엘이 돈을 숨겨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여겼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아버지가 자기 역시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도주를 위해 금괴 2개를 챙겼던 것을 보면 그리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요. 여담으로 그녀는 앨버트가 체포됐을 때 2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의 이름을 로널드로 등록했지만 그것은 건강보험 때문에 서류를 위조한 것이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 앨버트는 캐나다로 이송돼 사기죄와 파산법 위반으로 각각 4년, 1년의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고 온타리오 주에 있는 키스턴 교도소에 종신형으로 수감됐는데 2023년 6월 26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감시를 받고 금융업에서 일하는 것과 노엘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나쁜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사건. 사기로 다른 이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가 진정한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